안녕하세요. 시설교련 이유진입니다. 오늘 제29회 주택관리사 시험 해설 강의를 해볼 텐데요. 단순하게 답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도 좀 훑어보고요. 또 우리가 중요한 건 29회가 아니라 2027년도에 보는 30회 주택관리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출시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보시죠. 올해 29회 2026년입니다. 올해 제가 쭉 기출문제를 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가볼까요? 2026년 29회 문제는 쭉 보니까 기존의 방향과 유사성도 있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경향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출방향과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를 조심해야 될 거는 기출문제에서 모두 나올 것이냐 이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시설개론에서는 기출문제를 1회부터 29회까지 몽땅 다 풉니다. 모두 다 외우고 모두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30회 시험을 보러 갑니다. 몇 점 나올까요? 한 50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출문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중요하지만 고득점, 우리가 말한 고득점은 100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고득점은 30개에서 32개입니다. 이걸 맞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만을 너무 중점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거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어디 있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본세에도 있고 문제집에도 있고 요약집에도 있고 결국은 학원의 커리큘럼에 맞게 쫓아오시면 되는 문제지 다른 걸 사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보죠. 구조와 설비 파트가 있습니다. 구조가 50%인 20문제가 나올 거고, 그리고 설비가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구조에서 어려운 부분은 표준시방서 내용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나마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3문제, 철골 구조 2문제, 방수 2문제가 모두 시방서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풀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즉 최상급 문제다. 최상급 문제는 5에서 6문제, 많게는 9문제가 나오는데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맞고자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냥 버리는 문제입니다. 좀 더 가볼게요. 구조에서는 일반 전공 이론 범위가 전에 비해서 좀 더 출제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 보죠. 28회는 죄송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상급 문제, 우리가 풀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문제가 15문제 이상입니다. 또 중급 문제, 하급 문제가 있겠죠. 하급 문제가 10문제, 나머지가 다 중급 문제입니다. 중급 문제라 하면 공부를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신 분이 풀 수 있는 문제, 하급 문제는 그냥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면 최상급 문제는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28회 때는 죄송하지만 과락 16개, 40점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의를 했어야 했고, 또 그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꾸준히 열심히 하신 분이 이 정도 개수를 맞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시설계는 가장 중요한 건 맞는 개수도 중요하지만 회계 원리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5분 내외로 끝내셔야 돼요. 즉 시설계로는 30개에서 32개를 맞을 목표로 시간은 35분 이내에 끝내야겠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29회에서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쉬웠어요. 그러면 설비는요. 올해 29회 설비는 쉬웠습니다. 평이했습니다. 평이했다는 얘기는 일정 기간 공부하셨으면 다 맞출 만한 내용이 있는데 특징이 있다면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오승화 설비, 공조 및 냉동 설비가 아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한 문제, 공조에서 한 문제, 냉동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는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최근 출제 경향을 봐야 앞으로의 방향성을 본다면 역시 실제적으로 시험이라는 특징을 본다면
30회도 못 풀 겁니다. 이거는 해결하기, 접근하기 곤란합니다. 우리 이거 풀지 말자고요. 이걸 위해서 10,000페이지, 10만 페이지 공부하지 말자고요. 그렇죠? 우리는 평균 60점 이상만 붙으면 될 거 아닙니까? 뭘 고민하세요? 쉽게 가면 되지. 좋습니다. 전에 비해서 난이도는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대충 너무 많은 38개, 40개를 했던 분들은 어려웠을 거고 또 한 부분에만 전념하신 분들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본서를 넓은 범위를 다독하신 분이 안정적인 점수 28개에서 30개를 맞았을 겁니다. 잊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해야 될 내용은 기본서였습니다. 좀 더 가죠. 그러면 단원별 기출문제 29회 걸 보시면 총론에서 매년 2문제가 나옵니다. 나왔어요. 기초공사 2문제. 기초공사가 뭐냐고요? 땅구덩이 파고 기초를 놓는 겁니다. 조적식 구조 1문제, 철콘 3문제, 철골 2, 지붕홈통, 방수, 미장, 타일, 수장, 도장, 적산. 도장에서 안 나왔네요. 그죠? 그런데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곳에서 항상 나왔으며 말씀드린 철근, 철골, 방수가 매우 어려웠고 나머지는 평상시에 봤던 내용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비는 지금 보셨듯이 설비 원론, 설비 총론의 2문제, 급수, 급탕, 배수, 위생 평상시에 나왔던 대로 나왔는데 오수가 안 나왔고 소방에서 2문제였었는데 1문제가 늘었고요. 난방에서 2문제가 나왔는데 1문제가 늘었습니다. 이 문제가 공주에서 1문제, 냉동에서 1문제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설비가 올해는 좀 접근하기가 용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9회 시험의 특징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출제 경향과 상이한 방향의 문제도 있었고 몇 문제요? 6문제 내외가 있었고 건축구조에서 역시 시방서와 이론을 분배했는데 이게 어려웠더라. 그 다음 건축설비의 경우에는 기존 출제 범위 내에 출제됐던 얘기는 기본서에 모두 있는 내용이고 공부를 하셨으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28회 그 어려웠던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고 일정 기간 강의에 할애한다는 얘기 뭡니까?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고 공부를 폭넓게 하셨을 분이라면 암전적인 점수 28개에서 30개가 맞았을 건데 일정 부분만, 즉 어렵다고 버리는 게 많았던 부분들은 어려웠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접근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번에 대한 문제는 지진력이 25%입니다. 지진력이 25%입니다 라는 표현 나오면 이중골조 방식으로 다 찍으러 가십니다. 왜? 이거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을 답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를 왜 하느냐? 방향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항상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다른 거 볼 거 전혀 없이 지진력이 25%를 부담한다? 이중골조 방식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30회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다음이요. 42번입니다. 건축물의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잊지 마실 거,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꼭 표시하고 가세요. 1번, 고정하중은 건축물 자체의 무게입니다. 자중이에요. 그죠? 존치기간 중, 존치가 뭡니까?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죠. 지속적으로 작용하더라, 이걸 뭐라 부릅니까? 장기하중이라고 합니다. 자중, 무게니까 연직이죠. 수직이죠. 왜? 아래로 찍어 누를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활하중은 얘랑 똑같이 장기하중인데 얘는 이동 가능하더라, 살아있더라, 영어로는 라이브 로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상되는 최대의 하중입니다. 하중이란
건물을 무너뜨리려는 힘이에요. 그러니 최소하중, 최대하중 무엇을 적용할 거냐? 최대하중을 적용하는 겁니다. 왜요? 건물이 무너질 것을 가정해서 그거에 안전하게 건물을 설계해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3번, 설하중은 눈의 무게입니다. 끝. 그 다음, 활하중의 저감계수예요. 면적에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곱하는 계수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럼 저감하면 되겠지요. 정답은 5번이네요. 이것도 기출문제의 지문에 있던 것을 답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진의 응답을 잘한대요.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중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무게가 무거워지면 뚱뚱한 사람과 저처럼 빼짝 마른 사람이 있으면 흔들면 누가 더 잘? 위에 몸이 큰 사람이 넘어집니다. 즉 자중이 커지면 밑면 전단력이 증대돼서 지진하중이 커집니다. 지진하중이 커집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43번입니다.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초란 기초판과 지정을 합해서 말합니다. 지난번 예전에 언제입니까? 12회 때인가요? 언제 기초판과 지정의 그림을 낸 적이 있었지요. 이렇게 해서 잡석 지정에서 요 밑에 부분을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2번, 동일 집안의 경우 부동치마 한쪽으로 기울어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질 지정 뭡니까? 한쪽은 튼튼하게, 한쪽은 약하게, 한쪽은 마찰말뚝, 한쪽은 지지말뚝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혼용하지 마세요. 동일하게 하세요. 이렇게 표현되죠. 정답은 3번이네요. 기초판은 지역에 상관없이도 아니고 상관도 있고 동결선 위도 아니고 동결선 아래에 설치합니다. 왜요? 여기가 땅땡이가 어는 깊이를 우리가 동결선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동결선 위에 기초를 놓는다면 땅이 얼면 부피가 증가해서 기초를 들어 올릴 겁니다. 기초를 들어 올린다, 사람의 발을 들어 올리면 한쪽으로 넘어가겠죠. 그걸 우리가 부동치마라고 부릅니다. 한쪽으로 들떠서 가라앉을 테니까 균열이 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라? 기초를 동결선, 동결심도 아래에 놓으세요. 당연히 뭡니까? 북쪽, 남쪽, 북쪽이 남쪽보다 더 추우니까 더 깊겠죠. 당연히 지역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4번, 하나의 기초판에 2개 또는 2개 이상이죠. 기둥을 설치한 것이 복합기초입니다. 됐고요. 말뚝은 기능상 마찰말뚝, 지지말뚝, 다지말뚝 등등등으로 구분됩니다. 구분하면 되겠지. 좋습니다. 다음 44번입니다. 집안 계량공법이 뭡니까? 집안을 양호하게 개조하는 거잖아요. 즉 땅땡이를 연약하대요. 약한 땅을 튼튼한 땅으로 강질 집안 아니면 뭐랄까요? 진해력이 큰 집안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바이브로 컴포저는 진동다짐이죠. 진동다짐을 해서 하는 건 어디서? 모래 집안인 사질토에서 진동다짐기를 해서 밀실하게 하죠. 그래서 그냥 사바사바라고 외우고 끝냅니다. 그렇죠? 이게 모래다짐 말뚝도 마찬가지고요. 약액 주입을 우리가 그라우팅이라고도 부르죠. 시멘트 액 등을 집어넣는 겁니다. 시멘트와 물을 섞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점토 집안에서 많이 하지요. 그 다음 순서가 바뀌었네요. 정답은 5번. 아일랜드 공법은 땅구댕이 파는 기초 파기 공법이죠. 뭔 뜻입니까? 주변에서 중앙으로 파올 수도 있고 중앙에서 주변으로 파갈 수도 있는데 양쪽 주변에서 중앙으로 파오는 것을 트렌치 컷, 중앙에서 주변으로 가는 것을 아일랜드 컷이라고 부릅니다. 아일랜드 공법은 연약 집안을 강한 집안으로 진해력 큰 집안으로 바꾸는 집안 계량법이 아니라 터파 공법이죠. 여기 있는 4번에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이러한 드레인 공법은 점토 집안에서 탈수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순서가 바뀌었네요. 1, 2, 3, 5, 3. 하여튼 정답은 아일랜드 공법. 좋습니다. 다음이요. 45번입니다. 여기부터가 좀 어려웠죠. 45번.
철콘 구조 옳지 않은 것은 콘크리트 공시체, 시험에 쓰이는 물체를 1축 압축, 3축 압축 등등을 합니다. 이럴 때 압축 강도와 탄성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압축 강도를 곧 탄성 계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좋습니다. 2번, 이방향 슬래브에서 중간대는 두 개의 주열대 사이 이런 거죠. 일방향 슬래브든 이방향 슬래브든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여기가 주열대, 여기를 주간대 또는 중간대라고 부릅니다. 양쪽 끝 주열대 있는 곳에 사이에 있는 것이 중간대, 주간대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28회 때 나왔던 문제는 뭡니까? 양쪽 끝에 여기에 있는 단변 방향이 주근이고 장변 방향이 부근이더라. 이 방향 슬래브에서는 배력근이라고 불렀죠. 좋습니다. 3번, 기둥의 띠철근을 영어로 후프라고도 부르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좌굴 방지고 기타 주철근의 위치를 고정하고 횡방의 이동도 벌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좋습니다. 4번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브래켓은 기둥에 설치된 형태로 하중을 지지하는 짧은 캔틸레버, 즉 내밀은 보 같은 형태를 브래킷이라고 부릅니다. 좋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죠. 그래서 가보죠. 기둥, 보, 벽이 있을 겁니다. 기둥도 있고 보도 있고 벽도 있는 걸 라멘 구조. 기둥은 있고 보가 없고 벽이 있는 것이 뭡니까? 플랫 슬래브. 그죠? 그 다음이 기둥도 없고 벼도 없고 보도 없고 벽만 있는 것을 벽식 구조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그런데 플랫 슬래브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즉 여기 있는 지판과 주두라는 뻥 뚫리지 말라고, 이거를 뭡니까? 펀칭 쉐어, 뚫림 전단, 뚫림 현상이라 부르죠. 즉 슬래브가 있는데 그냥 기둥을 대지면 뚫릴까봐 여기다가 주판과 지두라는 것을 댑니다. 이렇게 주판과 지두를 댄 거를 플랫 슬래브고, 이것도 없이 지판과 주두 없이 하는 것을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라고 부르죠. 즉 지금 보 없이 지판과 주두를 설치해서 기둥으로 하중이 전달되는 것은 플랫 슬래브고, 그죠? 지판과 주두가 없이 하는 것을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라 부릅니다. 시험에는 플랫 슬래브도 나왔고요, 라멘 구조도 나왔고요. 이제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를 낸 겁니다. 좋습니다. 46번, 철콘 구조 철근백은 옳지 않은 것은? 가죠. 1번, 복근 직사각형 보라는 얘기는 복근보죠. 압축력 받는 곳, 인장력 받는 곳에 모두 철근을 집어넣은 겁니다. 왜요? 튼튼하라. 이럴 때 압축 철근을 집어넣으면 연성도 커지고 특히 장기 처짐에 대해서 매우 좋아집니다. 즉 압축 철근을 많이 집어넣으면 장기 처짐, 즉 크리프 변형을 줄일 수 있더라.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30회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보는 거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지 말고 방향성과 여기서 몇 가지를 얻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 보에서 사선 방향의 인장균열 방지 느끈 스트럽을 어디에 합니까? 양쪽 끝에 양단부에 많이 하시고 중앙부는 드물게 배근합니다. 좋습니다. 3번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나선 철근의 순간격 25mm, 75mm. 이런 걸 어떻게 외웁니까? 끝도 없습니다. 여튼 좋습니다. 4번, 슬래브에서 쉼철근이 일방향으로만 배치되는 경우 쉼철근의 직각 방향에 하는 것을 온도철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지요. 단변 방향의 철근이 죽은, 이거 장변 방향이 일방향 슬래브에서는 온도철근, 이방향 슬래브에서는 배력근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 주철근 지름 90도 표준 갈고리는 철근 공칭 지름에 12배. 이걸 어떻게 풉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상급 문제, 이거는
풀 수가 없습니다. 시방서 저 구석에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쓱 웃으면서 그래 우리를 틀리라고 냈구나 라고 해서 제가 볼 땐 3번과 1번과 2번과 4번은 배웠으니 2번과 5번 중에 아주 운 좋게 찍으셨기를 빌겠습니다. 가죠. 47. 최근에 정착과 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잘 표시하시고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크면 그만큼 밀실하고 꽉 찬 거죠. 그죠? 그러니 정착 길이는 감소해야 되겠지요. 2번. 압축 이형철근, 즉 압축력을 받는 곳에 울퉁불퉁한 부착력이 큰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는 항복 강도에 당연히 비례하겠죠. 3번. 기계적 이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엇갈리게 이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일체화가 안 돼요.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용접이 아니에요. 그러니 항복 강도의 100%가 아니라 120% 이상이라고 하죠. 좋습니다. 4번. 갈고리는 왜 있는 겁니까? 부착력 증가 목적이에요. 낚시할 때 갈고리가 있는 거 왜요? 안 빠지라고요. 압축을 받는 경우 여기도 부착력 크다고요. 그러니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인장 이형철근 A급이 있고 B급이 있는데 B급이 1.3배인가요? 1.2배인가요? 저도 모르 1.3배.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죄송하지만 가르치는 저도 모릅니다. 아유 어렵습니다. 이것도 최상급 문제 말씀드렸어요. 버릴 거는 버리십시오. 다음이요. 48.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또 한번 옛날에 그림 나왔거든요. 요게 H형강, 요게 높이죠. 플랜지의 폭 200 좋고요. 외부의 두께 11 좋고요. 플랜지의 두께 17. 정답은 1번. 딱 끝내고 가야 되는데, 그죠? 딱 끝내고 가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죠. 2번. 건축물에 사용하는 구지용 강제 탄성교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10만 메가파스칼. 그 다음 3번은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판두께가 16mm 이하인 경우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 항복 강도인데 그냥 합니다. 다만 16mm 초과일 경우에는 10메가파스칼을 줄일 수 있더라. 줄인다. 355에서 345로. 그러니 이하가 아니라 초과입니다. 4번 SM은 요게 마린이죠. 마린. 그래서 일반 구지용이 아니라 용접 구지용이죠. 일반 구지용은 SS죠. 그죠? 그러면 SM275 용접 구지용 아벤 강제 항복 강도 요건 뭐냐? 형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A라는 거는 저온 취성 온도가 내려가면 다 얼어서 깨집니다. 이거에 견디는 정도를 말합니다. 즉 용접성과 관련이 있다고도 하고요. 그러니 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쉬웠는데 나머지 2번, 5번이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시방서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어려운 문제. 49. 용접 및 고정의 볼트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요즘에는 꼭 이렇게 모두 고르는 문제가 세네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가보죠. 필립 용접의 유효 길이는 필립 총 길이에서 용접 치수의 3배를 공제한 거 2배. 그죠? 그 다음이요. 니은 그루브 용접이나 필립 용접의 유효 면적은 길이에다가 목두께를 곱한 거. 이거 맞네요. 이거 많이 봤던 문제. 고장력 볼트의 설계 표준 볼트 장력의 10%로 할증?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표준 볼트가 설계 볼트 장력의 10%로 할증한 110%로 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거거든 이게. 내가 원하는 걸 더 크게 해야 되겠지. 좋습니다. 그 다음 완전 용입된 그루브 용접의 유효 목두께는 얇은 판 두께로 합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이네요. 정답은 3번.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배웠던 거는 요 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배울 수가 없어요. 왜? 저 구석에 넣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튼 됐습니다. 다음이요. 50번. 벽돌 쌓기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좀 쉬웠습니다. 통세로 줄눈입니다.
통질륜 되면 안 돼요. 통질륜 되면 하중이 집중되고 균열이 발생하고 약합니다. 2번, 하나 쌓기 높이는 쉽네요. 표준이 1.2, 최대가 1.5입니다. 조적식구조는 항상 뭐가 나온다? 숫자가 나오더라. 정답은 2번. 줄눈 너비는 10mm, 가로 세로 모두 10mm 표준. 임방부는 창문 등의 계급부 위에 설치합니다. 얼마요? 계급부의 폭이 1.8m 이상 되면 양쪽으로 200mm 이상, 총 400mm 이상 물리게 해서 임방부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5번, 내화벽돌은 이때 교착제, 즉 붙이는 재료가 진흙이죠. 진흙은 기경성, 수경성, 공기로 인해서 굳어지는 기경성 재료입니다. 공기로 인해서 경화되니까 물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 괜찮았네요. 다음이요. 51번. 미장공사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이든 무슨 발음이든 이때 발음 두께는 라스든 이런 거 발음 두께 포함하면 안 됩니다. 순수한 미장 두께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스는 뭡니까? 미장공사에서 균열 방지를 위해서 까는 철망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2번, 테라조 현장 발음입니다. 모두 댐비빔으로 하세요. 기억해 놓으시고요. 재료의 배합은 바땅에 가까우면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시멘트량을 조금 더 집어넣는 부배합으로 하시고, 끝마무리 정벌로 갈수록 빈배합으로 하세요. 균열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 4번, 재료를 비빌 때 액체 상태의 혼화제리는 어떻게? 미리 물과 섞은 다음에 나중에 물 비빔을 하셔라. 즉 시멘트와 모래가 있으면 댐비빔, 건비빔 하시고, 건비빔한 다음에 물과 혼화제 방수를 섞어 놓은 다음에 이놈을 부어서 믹스하는 거죠. 좋습니다. 5번, 바늘 두께, 발음의 두께는 한 해 10mm 이하로 해야지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52. 벽타일 붙임공법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좀 어려웠네요.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에서 줄눈 고치기, 어렵습니다. 타일 붙이는 15분 이내라 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꾸요. 이 바깥벽에는 직접 붙이는 떠붙임 공법 하면 안 됩니다. 들뜨기도 하고 물과 만나서 하얗게 되는 백화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벽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계량 압착 붙이기입니다. 1회 발음 면적 1.5제곱미터 이하요. 기본서나 아니면 내용은 들었는데 외우기는 어려웠던 지문. 4번, 접착 붙이기 2주 이상 건조시키세요. 맞습니다. 좋네요. 당연히 여름과 가을, 이럴 때는 더 줄일 거고요. 그 다음, 압착 붙이용법에서 모르타르 두께는 타일 두께 2분의 이상으로 하는데, 이게 틀렸네요. 5에서 7mm를 표준으로 합니다. 이거를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10mm나 이거나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어렵고 풀 수 없는 문제는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날리셔야 돼. 모르겠어. 이건 알아. 이건 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이거 모르겠어. 그냥 찍고 가시라니까. 찍고 가는 것도 요령입니다. 왜? 우리는 시설, 회계, 시설, 민법입니다. 그죠? 이 세 개를 평균 60점 맞으면 붙는 시험이지 100점 맞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좋습니다. 다음이요. 53. 상호철물 옳은 것은 레버터리 힌지는 약간 열려있게 합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렇다면 자유정첩 일종으로 완전히 닫히게 하는 자재문, 자유자재로 쓰이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스프링 힌지지요. 좋습니다. 크레센트는 오르내기나 미세기창에 잠금장치 좋습니다. 정답 2번.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다음, 나이트레치는 어떤 겁니까? 외부에서는 열쇠, 내부에서는 손잡이를 틀어서 합니다. 옛날 대문, 그죠? 대신에 피선 장치가 있어 문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도어 스톱, 도어 체크죠. 그 다음,
4번 피봇힌지는 가장 무거운 여다지문이죠. 가장 무거운 여다지문에 쓰이는 게 피봇힌지, 경량문이 아닙니다. 다음 도어스톱은 여다지문은 맞아요. 근데 뭡니까? 벽이나 문짝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이나 아니면 벽 위에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바닥에 있는 것을 도어스톱, 자동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는 게 뭡니까? 좀 전에 봤던 도어스톱, 도어체크죠. 많이 봤던 내용이라 쉽게 접근했을 겁니다. 다음 54번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강도 유리를 반강화 유리라고도 합니다. 조심할 건 강화 유리와의 비교지요. 얘는 연화점 이하에서 선행시켜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고요. 강화 유리는 연화점 이상에서 서서히나 급냉해서 압축력도 강하지만 특히 힘력이 매우 강합니다. 틀렸고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유리블록은 블록이잖아요. 그래서 장식도 되지만 구조용으로 쓰이는 거고요. 이렇게 유리 내부면에 철, 알루미늄, 망을 넣었대요. 망임유리죠. 방화, 방제용으로 쓰이는 망임유리고요. 로유리는 저방사유리라고도 합니다. 가시광선의 투과를 낮춘 게 아니라 높여서 단열유리라고도 하지요. 5번 열선 흡수유리는 흡수한 거지. 이렇게 반사막을 통한 거는 열선 반사유리죠. 정답은 1번입니다. 좋습니다. 55. 지하구조물의 누수균열 보수에 사용되는 요구 성능과 설명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를 배우신 수험생은 한 분도 없습니다. 시방서 저 구석에 있습니다. 가보죠. 이거나 보죠. 투수 저항이래요. 투수 물이 투과되는데 저항한대요. 대충 알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습윤 뭡니까? 습기를 흡하는 거, 부착 성능입니다. 그러니 젖어있는 균열 바탕사에서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붙게 하세요. 그죠? 습윤은 뭡니까? 습기가 차 있는 형태를 말하죠. 그 다음 균열 거동은 움직임이죠. 균열이 움직이는데 대응해야 됩니다. 파괴되거나 찢어지지 않게 대응하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수중에서 유실,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저항이 증가하더라. 용해되거나 유실되어 수질의 안전성, 아닙니다. 이거는 지하수에 녹고 이렇게 수질의 안전인 건 수질 안전성입니다. 됐죠? 말이 비슷하죠? 그래서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녹거나 수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수질 안정성입니다. 어려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이런 것도 날려버리셔야 됩니다. 아니요. 말씀드렸듯이 35분 동안 30개에서 32개를 맞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찍으세요. 그래도 합격은 충분합니다. 다음이요. 56번. 방습공사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매우 어렵던 문제. 수직 방습공사 밑부분에 수평과 만나는 곳은 경사 스트립이라는 것을 설치하랍니다. 설치하면 되겠죠. 2번. 수직 방습공사에서 벽을 따라 지표면으로 오면 기초의 윗, 요거는 중요한 부분. 3번. 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나 기초에서는 300mm 정도 방습면을 연장합니다. 됐고요. 혹시나 모르니 4번 거본입니다. 아스팔트 방수는 이렇게 가열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냉각은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상온에서 하는 거거든요. 가열하면 200도 이상으로 합니다.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바탕면에 거품이 생겼대요. 거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동안 양생을 해요. 바로 즉시 거품을 제거해야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해야죠. 그러면 24시간 동안 양생을 반복 시공한 이유는 뭡니까? 왜 나왔을까? 이게 상온에서 하는 냉각 시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좋습니다. 즉 냉각 아스팔트 방수공사는
24시간 동안 양성한 후 반복 시공을 하고 외부에서는 피치나 아스팔트 중 하나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좋습니다. 57번. 콘크리트 벽돌 등의 벽면에 띠장이든 문틀이든 이러한 부재 멤버죠. 재료를 고정하기 위해 쓰는 건 무엇입니까? 원래는 인설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코펜하겐 입은 뭡니까? 음향과 장식 목적으로 실내에 쓰이는 재료고요. 더 홀더는 문화 멈춰라 하는 거고, 멀리오는 측면적이 클 때 깨지지 말라고 되는 중간 선대죠. 답은 4번. 팽창 볼트죠. 그래서 구멍을 뚫고, 벽에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팽창 볼트를 집어넣으면 벌어져서 안 빠지도록 해서 여기서 매달면 될 겁니다. 세팅 블록은 많이 봤죠. 유리에서 여유 공간을 두라는 얘기고요. 정답은 4번. 지붕 및 홈통 공사 옳은 것은입니다. 지붕 재료는 메뉴에 있죠. 그래서 단열성이 좋아야 되니 열전도율이 작고 습도나 온도에 대한 신축이 작아야 됩니다. 요건 좋네요. 맨사드 지붕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고요. 이렇게 지붕 위에 작은 지붕을 설치해서 채광 통풍한 거는 소설 지붕이죠. 소슴 지붕. 그 다음 지붕의 물매란 수평거리 10cm에 대한 수직 높이를 말하는데 요게 45도, 즉 수평과 수직 거리가 똑같을 때를 우리가 대물매, 45도 아래면 뜬물매, 45도가 넘으면 뒷물매라고 합니다. 그러니 60도니까 45도 넘으니까 뒷물매. 정답은 3번이죠. 지난번 28회 때는 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냈고 올해 29회에는 이론적인 문제를 냅니다. 동파는 알칼리 약하고 수명은 길어요. 대신에 암모니아 가스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쓰면 안 될 겁니다. 선홈통은 벽에서 내려오는 물홈통이죠. 이럴 때 최장 길이는 3m, 즉 3000mm 이하는 좋은데 벽면에 이격 없이가 아니라 떨어뜨리세요. 지나가다 보면 다 홈통이 벽과 붙어 있고 약간 떨어져 있을 겁니다. 몇 미리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밀착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답은 3번. 59번 가죠. 적산 문제죠. 항상 나오는 건 할증률은 꼭 나오죠. 도기질, 자기질 타일이 3%, 지화가 5%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가 1%, 콘크리트 블록이 4%죠. 그러면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죠. 매년 나옵니다. 다음 60번입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못 푸는 분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는 내용인데 문제는 여기 창문이에요. 여기에요. 왜요? 아니 여기는 벽돌을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체 면적의 속을 빼야죠. 그러면 전체 면적 4m 곱하기 10m가 면적인데 여기서 창문 면적인 2m 곱하기 5m를 빼면 30제곱미터네요. 이만큼 쌓일 겁니다. 그러면 30제곱미터 벽면적에 1.5B 몇 장? 224장 곱하기 할증률 시멘트 벽돌 몇 프로? 5%, 1.05 하면 705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마 요 공간을 빼지 않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이요. 여기까지가 구조 2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예년의 문제 수준과 비슷합니다. 이 정도는 나올 겁니다. 30회 때도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거나 풀 수 없는 문제 대여섯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건데 그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바로 버려버리고 나머지 평상시에 공부했던 문제를 빨리 풀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비로 가보죠. 61. 열일 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즘에는 계속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지요. 물질의 상태 변화에 따른 열을 잠열, 온도 변화에 따른 열을 현열이라고 부르죠. 맞네.
열은 일로, 일은 열로 변환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줄, 킬로칼로리, 킬로와트 다 변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 디귿, 열은 저온 물질, 틀렸네.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데, 그죠? 어떤, 이렇게 물체에서 물체로 이동하는 것을 열전도라고 부릅니다. 좋습니다. 열 용량이란 질량 곱하기 비열이죠. 그래서 어떤 물질 1세제곱미터 물체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만 틀렸군요. 좋습니다. 평상시에 좀 많이 봤던 문제고요. 62. 건축 설비 옳지 않은 것은 물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므로 밀도도 함께 변합니다. 어떻게 배웠네요? 4도씨 일대가 가장 부피가 작고 가장 무겁습니다. 밀도가 큽니다. 그러니 4도씨보다 온도가 높든 낮든 무조건 부피는 증가하고 밀도는 커질 겁니다. 하다못해 팽창률 몇 프로가 증가하는지도 밀도에 따라 바뀌는 거 배웠습니다. 2번, 환경이 달라진다는 말 나오면 뭡니까? 연속의 법칙이죠. 그래서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그래서 물이 정상 흐름할 때 환경이 작아지면, 면적이 작아지면 속도가 빨라지겠지요. 유속이 빨라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압이 작아지더라? 아하, 어렵죠. 왜요? 이게 연속의 법칙이고요.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베르니의 정리를 가면 유치에 대한 에너지, 속도에 대한 에너지, 압력에 대한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일정하더라. 됐죠? 그러니 속도가 어떻게 해요? 환경이 작아져서 유속이 빨라지니 압력은 작아져야겠죠. 맞네요. 아, 이번 질문 배웠는데 두 개를 합쳐봤습니다. 그죠? 3번, 흐르는 물의 압력은 수면으로부터 깊이에 비례하면서 물에 내려갈수록, 우리 왜 잠수병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달이 최적당 질량을 밀도라 부르죠. 그죠? 대신에 비중량은 뭡니까? 물을 기준으로 1로 보고 물과 비교된 중량이죠. 얘는 단위가 없죠. 그 다음, 흐르지 않는 물에서 동일 평면에 있는 임의의 압력은 항상 같습니다. 파스칼의 원리적으로 항상 물이 있으면 왜 빤판합니까? 압력이 동일하게 가해지니까요. 좋습니다. 63. 급설비 오염 방지에 옳지 않은 것은 먹는 물이에요. 깨끗해야겠죠. 다른 용도의 물을 공급하여 수량 확보요? 아니죠. 안 됩니다. 어떻게? 혼용하지 마시고, 같이 쓰지 마시고, 연결하지 마시고, 단독으로 하시고, 그죠? 전용하세요. 이게 맞는 표현이죠. 답은 1번. 2번. 먹는 물 수조든 배관이든 녹슬면 안 되겠지요. 내식성 재료. 3번. 먹는 물에 오버플로우가 넘친 거 아닙니다. 뻥 뚫려 있으니 벌레 못 들어오게 망 씌우세요. 세면기는 물이 빠지는 구멍 아니면 역류 방지기를 해서 역류가 되지 않도록. 자주 나왔던 문제. 세정 밸브 대변기는 역류 방지기, 버큐um 브레이커, 진공 방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한 번은 언젠가 뜰 겁니다. 버큐um 브레이커, 진공 방지기. 좋습니다. 64. 급설비 옳은 것은 이네요. 펌프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물을 이동시키는 거죠. 양수량, 물의 양을 4배로 하기 위해서는 회전수를 4배로 해야죠.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유생기구가 많으면 동시 사용률이 작아지죠. 아, 자금값 적용하더라. 3번. 고층 건물에서는 저층부에 수격작용, 과대 수압에 의한 수격작용이 발생하니 뭘 해라? 조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그래서 뭐 중간 탱크식, 압력 수조식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번. 펌프를 수주의 수위보다 최대한 높게 설치하여 공동현상, 뭡니까?
얘가 힘이 약해서 기포가 발생해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니 최대한 낮게 해야죠. 즉 마찰 손실을 줄여서 공동현상을 억제해야 될 겁니다. 5번, 배관이나 보일러 내면에 물때 스케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과열 방지도 해야 될 거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경도를 낮추세요. 즉 경수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경수는 내 친구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경수 X 누굴 써라? 착한 연수를 쓰세요. 이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많이 배웠던 내용. 65. 급탕설비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접 가연식 급탕은 직접 가연식에 비해서 열 효율은 나쁘죠. 나빠요. 그죠? 하지만 다 좋더라. 뭐가 좋은데요? 열 효율은 작지만 급탕용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왜? 난방용 보일러만 있으면 되거든요. 대규모 건물에 쓰이고 저압용 보일러거든요. 답은 1번. 2번, 전체 수령에 대한 팽창량을 기준으로 팽창 탱크 용량을 산정합니다. 왜요? 팽창 탱크는 물의 팽창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니까 팽창량 기준으로 팽창 탱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3번, 좀 전에 봤네요. 간접 가연식은 저압용 보일러도 좋고요, 보일러에 문제도 없고요, 급탕용 보일러 설치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료율은 떨어져요. 왜? 난방에 쓰이는 증기를 가지고 가열 코일을 가열해서 온수를 얻거든요. 4번, 배관에 신축 팽창을 흡수하는 게 뭡니까? 신축 이음새 익스펜션 조인트죠. 벨러즈 슬리브형이 있더라. 좋네. 수전을 열었을 때, 즉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항상 온수가 나오더라. 곧바로 온수가 나오는 거는 급탕관과 환수관, 반탕관이 있는 복관식으로 하세요. 좋습니다. 정답은 1번. 66. 배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수의 가스, 냄새, 역류, 벌레 등의 침입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트랩입니다. 그러나 이중 트랩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아도 트랩이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SPU 여러 가지 형태의 구부러지고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대로 물이 흐르지 않는데, 여기 이중 트랩 하면 아예 물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중 트랩 X. 답 1번. 트랩에서 사이펀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즉 자기 사이펀, 유인 사이펀, 분출 같은 이런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이펀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기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자유분통, 너무 자유스러우면 분통이 터져요. 자기 사인판, 유인 사인판, 분출작용, 통기관 설치. 심플하게. 한번 청소구는 배수관과 하수관이 만나는 곳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나왔던 답을 지문 처리. 4번, 배수수직관 내 압력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브랜치 간격 10마다 설치하는 게 결합통기관이죠. 5번, 배수수직관은 흐르는 방향으로 강경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축소하면 물이 흐르지 않고 역류할 수 있거든요. 정답은 1번. 다음이요, 67번입니다. 유생설비 옳지 않은 것은, 유생설비의 유니트는 6회 때, 7회 때 나온 겁니다.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 단순하게 조립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방수처리, 양수 작업 경감 같은 장점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공장에서 미리 주문 제작해 오다 보니 수요자의 요구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세정 밸브식 대변기의 급수관과 세정관경은 동일하죠. 이쇼미. 3번, 대변기의 로우 탱크, 하이 탱크입니다. 로우 탱크는 탱크가 아래에 있고 하이 탱크는 탱크가 위에 있으니 로우 탱크가 소음이 작지요. 그래서 주택에 쓰이는, 우리 가정집에 있는 게 로우 탱크죠. 그 다음, 세정 방식은 세출, 세락, 사이펀 등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네요. 유생기구의 조건이며 흡수성이 커요. 흡수성이 크면
악취가 날 거고 겨울에는 얼어 터질 겁니다. 그러니 흡성이 작고 표면이 매끄러운 건 좋네요. 왜? 표면이 매끄러워야 응가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용변이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68. 동일한 간격의 배관을 직선으로 이음할 때 쓰는 거 뭡니까? 이렇게였죠. 소가 유니커플을 맺어요. 참 멋있는 소입니다. 소켓, 유니언, 리플, 커플링, 플랜지, 유니언, 소켓, 풀 똑같이 하지 마시고 기역, 디귿, 니을 여기 있네요. 부싱은 편시미음, 리드셔 같은 지름이 다를 때 쓰는 거고 플러그와 캡은 마지막에 뚜껑 닫을 때 쓰는 거죠. 배관의 말단부에 쓰입니다. 좋네요. 69.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옳은 것은 화재안전기준 나오면 어렵습니다. 가보죠. 거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는 표준 반응형? 아니요. 조기 반응형? 왜요? 사람이 거주하고 뭡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하는 거실이 있으면 빨리빨리 반응해야죠. 2번 복층형 구조입니다. 그런데 출입구가 없대요. 그런 상태에서 자동화된 감지기 설치하지만 무조건 설치, 반드시 설치. 왜요? 출입구가 없잖아요. 좋습니다. 3번 갓복도식이 뭡니까? 우리 옛날에 있는 편복도식 있죠. 그게 갓복도식입니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4번 아파트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연결 송상수건은 쌍구형? 아니요. 단구, 쌍구 모두 가능. 5번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등등등등등등 수평거리는 이건 많이 외웠던 부분이죠. 3.2m 이하로 해야 됩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1번, 2번, 4번은 아마 1, 2, 3, 4번은 수업 시간에 볼 일이 없었을 겁니다. 화재안전 기준 내용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하시고요. 너무 어려우면 기본적인 내용까지만 하세요.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냐고요? 얘가 기본 내용입니다. 보실래요? 경보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 3번. 무선 통신보도 설비 뭐더라? 소활동 설비더라. 이거는 너무 많이 공부했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그래서 재현 설비,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비상 콘센트 많이 배웁니다. 그 다음 기본적인 것만 하자니까요. 71번처럼 5개 수화전입니다. 3개 입대예요. 수원의 저수량은 뭡니까? 7 곱하기 동시계구 수 n입니다. 그래서 7, 3, 21이 아니고 얘는 아무리 말해도 몇 개까지? 2개까지만 14네요. 정답 5번.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 내용을 모두 외울 게 아니라 어떻게? 기본적인 것만 하자니까요. 됐습니다. 72. 가스 사용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많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면 얼마요? 0.6m 이상 깊게 하세요. 도로 폭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 다음 가스 계량기 확인은 1m가 아니라 2m 이상 이화여더라고 외웠죠. 3번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에서 1.6에서 2. 답은 3번. 4번 가스 계량기 개평이 얼마요? 60cm. 많이 외웠던 문제. 3cm는 뭡니까? 접속기, 전멸기죠. 5번 옛날에 나왔던 답을 지문 처리하죠. 고정 이렇게 외웠죠. 13, 33. 13mm 이내는 1m마다, 13에서 33까지는 2m마다, 33 넘으면 3m마다 설치하세요. 정답은 여기는 뭡니까? 13에 33이니까 2m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가죠. 13번 난방기기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일한 증기량을 생산한답니다. 150도 증기를 생산하는 것과 150도 증기를 생산하는 것 누가 더? 당연히 150도죠.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증기량을 생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2번 고위 발열량을 총발열량이라고도 부르지요. 발생되는 수증기의 현열은 모두 포함이고 자멸까지 포함한 것이 고위 발열량, 총발열량이죠. 정답은 2번이요. 저위 발열량은 자멸을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3번, 상형 출력은 정격 출력에서 예열부하를 끈 겁니다. 정격 출력은 난급배에 딱 급해요. 왜요? 배가 아파서요. 즉, 정격 출력은 난급배 예열부하까지인데 난급배 여기까지가 상형 출력이니 상형 출력은 정격 출력에서 예열부하를 뺀 거죠. 좋습니다. 4번, 5번은 묶어가죠. 온수 80도, 증기 102도, 실내 온도는 동일하게 18.5도입니다. 이때 표준 방열량 온수는 0.523kW, 증기는 더 뜨거우니 0.756kW입니다. 여기까지 암기 하셨을 거고 맞았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74. 난방 방식 옳지 않은 것은 증기 난방은 뜨거운 놈이에요. 그래서 조절이 어렵습니다. 좋고요. 대류 난방은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뺑뺑 돌잖아요. 방열기 옆에 있으면 따끈따끈하지만 멀리 있으면 차갑습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큽니다. 하지만 복사난방은 천정벽 바닥에서 모두 열이 나오기 때문에 온도차가 작습니다. 3번, 온수난방은 이런 온수의 부피 팽창 증감에 대한 팽창크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온풍난방은 간접난방입니다. 대규모로 온풍을 만들어서 덕트로 온풍을 집어넣는 간접난방입니다. 예전에 한번 나왔었고요. 복사난방에 비해 신속한 난방이 가능하더라. 왜요? 열 용량이 작아서요. 즉 빨리 가열되고 빨리 식으니 빨리 가열되니까 빨리 난방이 될 겁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역한수 방식은 배관 길이를 동일하게, 마찰 손실을 동일하게 해서 유량을 균등히 배분하는데 비용이 더 크지요. 이렇게 되죠. 그죠? 역한수 방식 영어로 리버스 리턴까지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75. 난방 설계 옳지 않은 것은 리턴콕, 리턴이 없는 환수 밸브, 콕이 유량 조절이죠. 좋습니다. 방열기 밸브는 온수나 증기의 양을 조절해서 방열량을 조절하는 게 방열기 밸브. 열동 트랩 등등등은 뭡니까? 증기 난방에 쓰이는 응축수만을, 그죠? 공기를 제거해서 응축수만을 보일러로 환수하는데 이때 열동 트랩은 부력 차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온도 차이고 부력 차이를 이용하는 게 버킷 트랩이죠. 그러면 3번. 공기 빼기 밸브는 에어 벤트 밸브라 부릅니다. 증기 난방과 온수 난방 모두 있는데 하나만 더요. 증기 난방의 환수 방식인 진공 환수식에는 공기 빼기 밸브가 필요 없다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5번. 스위블 조인트. 배관의 신축 흡수 방지 좋습니다. 76. 조명 설비 옳은 것은이네요. 광속은 뭡니까? 광속은 빛 에너지량, 단위는요 루멘이죠. 그러면 빛의 세기 칸달러는 뭡니까? 광도죠. 틀렸네요. 코브 조명, 코니스 라이트, 광창, 광명창, 건축화 조명이죠. 다 간접 조명을 인테리어 하는 겁니다. 니은번 맞았네요. 대급번 조명률이란 전체의 빛 에너지 중에 작업면에 도달하는 빛 에너지량이죠. 맞았네요. 그죠? 그래서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 중에 직접 조명이 조명률이 높고 간접 조명이 조명률이 낮습니다. 연색성 지수를 RA라 부릅니다. 0부터 100까지 있지요. 즉 색 연출성인데 햇빛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0이 아니라 100에 가까울수록 햇빛색과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니은 디귿. 77. 전기설비 옳지 않은 것. 전기설비 기준에서 저압은 직 1.5, 교류는 1kV 이하입니다. 28의 답을 지문 처리했죠. 2번. 간선에서 사용되는 배전 방식은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4가지가 있습니다. 좋네요. 수용률은 이것도 28에 나왔던 문제를
지문으로 처리합니다. 전체 용량합계에 대해서 최대 수용 전력의 100분율입니다. 좋습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간선을 배선하는 평행식, 나뭇가지식, 병용식이 있는데 나뭇가지식이란 배전반에서 각 층에 있는 분전반으로 전기를 보낼 때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 게 나무가지식 수시장식. 그런데 문제는 전선은 간단하지만 여기에 전기가 끊어지면 전부 전기가 나가죠. 즉 사고 범위가 너무 크고 전선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맨 끝단에 전력 강화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배전반에서 각 층의 분전반으로 전기를 보낼 때 하나씩 보내는 게 평행식이죠. 전선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끊었다고 해서 나머지 다 전기 들어와요. 그러니 사고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건 나뭇가지식이 아니라 평행식이죠. 얘가 대규모 건물에 쓰일 거고요. 이 둘을 합친 게 병용식일 거고요. 시험은 병용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둘의 비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배선공사항부에는 이런 게 있다더라. 있으면 있는 거죠. 좋습니다. 78. 엘리베이터 설치 옳지 않은 것은 권상기란 전동기축을 회전력으로 로프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여기에 카나 케이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뭐 있습니까? 반대편에 균형추가 있죠. 카운터웨이트. 그래서 이놈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누구더라? 권상기. 리밋 스위치는 최상층이나 최하층에서 정상 위치를 벗어나 초과 운행 방지를 뭐라 합니까? 과승강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게 스탑 스위치, 종점 스위치인데 그게 고장나면 리밋 제한 스위치가 작동될 겁니다. 리타 이어링 캠은 문과 승장량문이 동시에 개폐시 장치를 리타 이어링 캠, 완충기는 이렇게 이용해서 충격 흡수 버퍼라고도 합니다. 답은 5번인데 세이프티 슈죠. 우선 세이프티가 영어만 알면 안전장치라고요. 그러면 카가 미리 설정된 속도에 도달할 때 안전하게 정지, 즉 뭡니까?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조속기 또는 비상정지, 비상멈춤 이런 것들이 이런 장치고 세이프티 슈는 안전장치입니다. 정답은 5번. 79. 지능형 험내 설비는 매년 2문제 나오는데 옳은 것은 이네요. 다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낸 겁니다. 중형주택 이상의 무인 택배함 15에서 20이죠. 그러면 10에서 15는 뭡니까? 소형주택. 2번 통신배관실 0.7m, 1.8m 내측. 정답.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3번 가스감지기입니다. LPG는 석유예요. 바닥에 있을 거고 LNG는 가스입니다. 어디요? 천장 쪽에 있어야겠지요. 4번 통신배관실은 딱 뭐만 있더라? 물 들어오지 않게 50mm. 5번 홈네트워크 5% 몇 년? 5년.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홈네트워크의 단지망은 통신배관실이요? 틀렸네요. 집중군의 통신실.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세대까지 연결하는 망을 단지망이라 부르죠. 정답 1번. 감지기는 화재 등등등등 하면 되고요. 조심할 거는 화재, 가스, 주거 침입까지입니다. 3번. 세대 단말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원격 제어키는 조심할 게 가스, 조명, 전기, 난방, 출입이죠. 다음 5번. 원격 검침은요. 전력이, 가스가, 난방이, 온수가, 수도가 있네요. 차이가 있는 거를 조심하시고요. 이런 게 다음에 나올 시험거리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80문제입니다. 설비는 2026년 29회 설비 문제는 20문제 나왔습니다. 앞에서 봤던 화재 안전 기준 한 문제 빼고 나머지는 모두 기본서나 요약 강의나 문제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다 30회를 준비하는 분들이잖아요. 재수생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거는 기출문제의 방향성만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가볼까요? 이제 내용을 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그래 알았어, 이제 어떻게 공부할래? 출제 영역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29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쓰니 앞으로 어떻게 해라? 기출문제를 기초로 해서 방향을 잡아나가고 시험 범위를 점점점 조금씩 확대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건축구조는 우선적으로 이런 내용을 하시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시방서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비는 기준과 규칙을 기본으로 해서 꾸준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회 시험이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나옵니다. 즉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한쪽만 하지 마세요. 골고루 하시는 게 시설개론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시고 해서 30회를 준비하시고, 전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꼼꼼함과 성실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고요. 앞으로도 수업을 꾸준히 들으셔서 뭐라고 할까요? 합격의 영광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